네, 윤회가 오기 전 시작하겠습니다. 41회입니다. 새 얼굴 있으시다. 안녕하세요. 윙크남. 안녕하세요. 저 MBC 민주방송 실천위원회 간사 김재경입니다. 지금 이호찬 선배가 인사청문회 지금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지금 본부장이 지금 오고 있어서 땜빵으로 잠시 한 10분 정도면 되죠? 네. 아니요. 아니요. 10분 정도만 네. 딱 앉았다 있다가 교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김재경 간사님이요, MBC 힘내라 콘서트 할 때 티저 영상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장면에서 한 분이 윙크를 쫙 날리고 가는데 그분이세요. 네, 이른바 윙크남입니다. 우리 첫 소식. 네. 늘 YTN이 첫 번째입니다. 네. 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김백 사장의 경영진이 보도국장을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YTN은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보도국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는데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보통 지금까지 각하 결정은 당사자 적격, 그러니까 소송을 내는 측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각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피신청인 적격, 그러니까 YTN 지부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된다라는 아주 기이한 논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KBS의 박상현 본부장님이 저기 YTN 보도국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되느냐 취소해달라라고 가처분을 냈는데 그 가처분을 박상현 본인한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인사권은 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송 중간에 박상현 보도국장을 김재경 보도국장으로 바꾸면 그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어지게 되죠.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법원도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좀 당황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게 혹시 3개월 동안 3개월 넘게 걸렸잖아요, 그죠? 신청하고 나서 그거 구상하느라고 그랬나? 저간의 사정까지 모르겠는데 3개월을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 고작 이런 거니까 저희로선 너무나도 실망스럽고요. 곧바로 항고했고 본안 소송도 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 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KBS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각하가 됐고 그게 고법까지 저희들 항고해서 또 기각이 됐었는데, 저희도 또 이제 1심에서 문제가 이게 뭐 당사자 능력이든 채무자 적격성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각하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또 이후에 판결문에 또 이상한 얘기를 써놨다면서요? 그러니까 가정을 전제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써놨어요. 뭐 어떤 얘기냐면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뭐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써놨고, 다만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것이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될 소지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번 법원은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판단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본안 소송으로 떠넘기려고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불안한 게 네. 언젠가는 MBC도 이제 적폐가 다시 돌아와서 뭐 보도국장 임명동 이제 무력화시키고 뭐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그때 가처분을 걸게 돼도 저희도 서부지법에서 예. 서부지법에서 같은 판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때는 회사와 사람을 다 동시에 넣으면 다 되죠. 하고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데. 다 넣으시고, 이게 YTN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반드시 MBC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YTN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진짜 언론 탄압, 언론 장악 국면에서 각 노조와 또 일선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소송, 뭐 심의 대응 이걸로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인데요. 지금 우리 심은정님이 우리 티봉이가 안 본 사이 살이 찐 것 같다고. 그 심은정님 부은 거 아닐까요? 김건희님이 티봉이 안 본 사이에 살찐 듯. 심은정님이 부은 거 아닐까요? 스트레스성. 티봉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티봉이 사원증을 지켜주자 이러셨네요. 예. 근데 오늘
또 우리 TBS T님이 못 오셨어요. T님의 행방을 Y님 아시죠? 어디 가셨죠? 네, 지방노동위원회 갔다고 하는데 지금 TBS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측에서는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고 구조조정 예, 하겠다. 그래서 노사 교섭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인데 그 연유로 해서 노동쟁이 조정 참여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불참하시게 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T님이 어디 가셨냐 이렇게 묻는데요. 지금 회사 그 진호위에 오늘 이제 그 조정 회의가 1차 회의예요. 그래서 TBS는 아시다시피 일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언론노조 TBS 지부는 이노조인데 지금 일노조하고 송전 지부장님하고 다 참석하셔가지고 지금 사측이 4분이 오신다든가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다. 네. 지금 TBS가 이렇게 T님이 못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남은 출연금이 여쭤보니까 한 달치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예 그 조례 폐지로 지원이 안 돼서 그동안 예산 남은 걸로 버티시는데 이 한 달분 남은 것도 다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후가 어떻게 버틸까? 막 이제 이 고민을 어제 그제 하는 얘기를 제가 가슴이 아프게 들으면서 그래서 TBS 후원 행사라도 좀 열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식 KBS 소식 낙하산 보궐사장, 낙하산 박민 사장의 이상한 행보 지금 계속되고 있죠. 네, 낙하산 사장이 이제 보궐로 왔기 때문에 지금 임기가 12월 초면 이제 끝나게 되는 12월 거죠. 9일까지죠. 네, 12월 9일까지. 네. 그래서 뭐 7월 다 갔다 치면 8, 9, 10, 11 사실상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남은 사장이 갑자기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해서 회사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 오랜만에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피켓팅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저희 낮에 그 좀 진행을 하고 왔었고 오후에는 이사회가 열리는 곳 앞에서도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역시 이제 좀 조직 개편을 반대를 했는데 이 사장이 임기 4개월 남은 사장이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저희들 KBS 장학문건 관련해서 한번 했었는데 이 KBS 장학문건에 보면은 나와 있던 얘기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무단협 상태 감수해라. 지금 무단협 상태고요. 네. 임명동의제는 없애야 된다. 임명동의제 하지 않고 이제 국장들 임명했죠. 그 다음에 승진 및 직급체계 개편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측이 승진 및 직급체계 개편하려다가 그건 이제 불이익 변경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금 제동이 걸렸고 네. 임금 삭감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조합에 정식적으로 10% 삭감하자라고 하는 삭감안을 제시를 하면서 임금 교섭하자 지금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도 KBS 장학문건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직 개편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분사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작 역량을 축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KBS가 자체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든 거를 만든 거를 가져와서 틀어라 라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KBS 경영진이 건국전쟁을 판권을 구입 못한 거를 굉장히 애통해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결정이 났다는 얘기 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 개봉했던 역시 이승만 뭐 찬양 영화죠. 기적의 시작이라는 작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작품이 있었던 거예요. 전국 관람객 26,000명의 이제 그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1,0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광복절에 틀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조직 개편을 해서 자체 제작 역량을 없애고 그 자체 제작 역량을 없애면은 KBS가 뭐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냐는 것이 교육 바깥에서 와서 사서 틀어라. 근데 이 사서 틀어라고 하는 콘텐츠들은 대부분 뭐 우익 성향의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틀으라는 그런 취지이겠죠. 근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뭐 박민이 좋고 싫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망가지는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특별 명예퇴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난번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근데 2월 달에 했었죠. 그때 그래서 90 몇 분이 나가지 않았어요? 네, 87명, 네. 87명이 나갔는데 그럼 보통 이번에도- 보면은 각자 회사에서 보통 특별 명예퇴직을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퇴직할 때는 보통 퇴직금만 받고 나가는데 특별 명예퇴직을 하면은 저희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에 한 최대 45개월분 뭐 이렇게 주고 했는데 지난 2월 달에는 할 때 뭐 위로금을 최고 1억 원까지도 줬었어요. KBS에서 진짜 파격적이었는데 네. 이게 항상 있던 특별 명예퇴직이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난 2월 달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 명예퇴직을 하면서 특별 명예퇴직 사유로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문구를 넣은 거예요, 사측이.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의 전 단계를 회사가 밟고 있다라고 라는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지만 뭐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저희들도 아마 YTN이나 MBC도 있을 텐데 고용안정위원회라든지 고용안정협약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지난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조조정을 사측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 노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뛰어넘은 상황이어서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KBS는 노조가 몇 개가 있는 네 거죠? 개가 있습니다. 예. 예, 가장 큰 이게 저희 KBS 규모가 언론노조 KBS 본부가 본부. 예, 한 절반 정도의 그 직원들이 가입되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가 규모가 기업별 노조인 KBS 노조가 한 750명 그 정도 되고. 그게 그러면 이른바 보수 노조인가요? 네, 보수 노조인데 이 보수 노조보다 더 보수인 정말 극우 노조라고 할 수 있는 노조가 한 40명 정도 있는 공영 노조가 있고 이제 네. 공영 노조 이쪽에서 얘기를 한 게 왜 KBS는 건국 전쟁을 못 트는 거냐. 라는 이른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공원연 뭐 이런 보수 성향의 네, 맞습니다. 단체들에서 네.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 그렇습니다. 중심인가요? 네. 근데 KBS 노조도 공원연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쪽. 그러면 또 마지막 노조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MG 노조라고 하는 젊은 세대가 뭐 좀 주축이 된 새로 주축이 된 만든 노조가 한 400명 정도 있고. 네.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사측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조정이나 뭐 이런 거에 목소리를 지금 막 내고 계시는데 공영 노조 빼고는 모든 노조가 다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아주 극우적인 노조 네, 빼고는 네. 그러니까 뭐 저희들 기술 친구들이 제일 좀 많이 열받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저희들도 이제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되니까 기술 쪽 같은 경우에는 방송 기술이 제작, 송출, 송신 요 파트가 나눠지는데 특히 제작 중에서도 후반 제작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고 이제 기술본부 안에 있는 조합원들도 미래 먹거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후반 제작에 대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지 뭐 스킬을 계속 키워왔는데 이번 조직 개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깡그리 무시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술 우리 동료들 같은 경우에도 과연 미래 비전이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지금 답을 못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본부장님 저 요즘에 KBS 9시 뉴스 보고 싶지 않은데 열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폭우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래도 체코 그런데 원전 수주가 체코, 중요하죠. 근데 그 사실 체코 원전은 수주한 게 아니에요. 그 이른바 우선협약 대상자예요. 예, MOU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주를 하려면 정식 계약을 맺으려면 아직도 이제 많이 본 남았죠. 과정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수주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건 TV조선인데 그 원전 수주했다는 걸 그 폭우 속에서 첫 번째 꼭지, 두 번째 꼭지, 세 번째 꼭지 이른바 톱뉴스로 나란히 네. 보도한 곳이 또 KBS예요. 실제로 그래서 시청자 의견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불만들이 많으셨어요. 이런 상황에 뭐 원전 수주가 중요하냐, KBS가 재난 주간 주간 방송사. 방송사라고 네. 하면서 왜 폭우 이런 BP에 대해서는 하지 않느냐라는 시청자 의견들이 실제로 접수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실제 우리도 야근 보통 사회부에 네. 살 때 네. 지진 나고 뭐 폭우하고 이럴 때 누가 자막을 먼저 내고 누가 소식을 먼저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하냐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KBS가 먼저 나가면 조금 놓는 게 있죠. 안도하는 느낌이 있죠. 뭐 YTN이 먼저 나간다거나 다른 방송사가 먼저 나갈 때는 이제 물 먹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네, 열심히 네, 안 한 거다 네, 네. 이런 느낌인데 K는
정말 재난 그 관련해서는 항상 빠르고 투자도 제일 많이 하는 곳이라서. 그리고 또 지역 곳곳을 또 그렇죠.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서 빠르게 전달을 해주는데 세상에 아직 계약도 맺지 않은 원전 수주를 그것도 세 꼭지나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총력전을 벌였는지를 근데 이게 내부의 기자분들이 이런 보도에 대해서 내부 문제 제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자협회장이 매일 아침 취재 제작 회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분 우리 수뇌부들이 좀 많이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뭐 야갔다고 해야 되나? 그럼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협회 의견들을 뭉개버리는 그냥 거죠. 무시하는군요. 네. 지금 KBS가 이 박민 사장이 오고 나서 장악된 KBS의 뉴스가 항상 비교를 저희 모니터링 민원연 모니터 보고서 보시면 아는데요. KBS 비교를 TV조선하고 하고 있어요. 많이 예. 비슷하죠. 그래서 TV조선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방송도 이제 사실 9시에 방송을 하는 뉴스를 하는 게 이제 TV조선하고 KBS잖아요. 그래서 KBS의 시청자들을 뺏긴다라고 해서 TV조선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시청률은 여전히 KBS가 높죠. 높긴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도 나중에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최영도 의원이 이상한 시청률 얘기를 하면서 KBS가 여전히 제일 시청률이 높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청률 조사 내용을 보면은 결국 KBS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어르신 분들이에요. 그 2049 시청률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 KBS가 그래서 물론 이제 어르신들도 수신료를 내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뉴스도 있겠지만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분들이 어떤 욕구가 있느냐, 어떤 뉴스를 보고 싶어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KBS 수뇌부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심이 들죠. 네. 생각이 그런데 없다라고 볼 수밖에 이번 없다. 이게 이제 체코 원전 수주했다고 대대적으로 이제 정부 편들어주고 윤석열 대통령 띄워주고 이것도 문제인데 사실 이번에 체코 원전 이게 우선 협약 대상자이긴 하지만 이게 덤핑 수주라는 네네, 거예요. 그런 비판도 있었죠. 저가 네. 수주 이런 문제를 TV조선하고 또 KBS만 두 개만 또 유일하게 안 다뤄요. 근데 어제 제가 또 우연히 봤는데 그 체코 대사 직접 또 인터뷰해가지고 덤핑 아니다. 덤핑 수주 아니다. 이렇게 충실히 해주고 있더라고요. KBS의 박민 사장과 지금 이게 낙하산 이 경영진들한테 참 시청자들이 물을 게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MBC 김은혜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죠? 이게? 지금 일단 뭐 지금 인사청문회도 하고 있고 MBC 뭐 이진수까지 해서 떠들썩하지만 우리가 약간 잠시 잊고 있었던 사건이 이제 바이든 날리면 재판 사건이잖아요. 진짜 바이든 진짜 날라갔어요. 진짜 날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 재판이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역대급 재판이라고 보는 게 말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정작 내가 뭐라고 말했다고 얘기는 안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직접 들은 사람 누구냐? 결국에는 우리가 바이든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재판을 하면서 우리 측에서는 그 사측에서는 그 김은혜를 불러서 증인으로 내세워서 중요하죠. 홍보수석이면 대통령을 최단 거리에서 얘기를 들었을 그렇죠. 텐데 그걸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것도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왜 15시간 만에 해명을 내놔가지고 빨리 그렇죠. 크로스 체크 해줬으면 같이 다니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들었을 거고 그 대통령 전용기에서 제가 알기로 인터넷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타봐가지고 그런가요? 근데 그런 게 보고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증인을 부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1심도 그렇지만 재판부가 뭐 석연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재판을 불러야 되겠느냐, 꼭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느냐, 서면 답변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만하게 해결하라. 저는 이 원만이란 말 나오면 의심하거든요. 또 막 저분 취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 재판에서 원만한 해결은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나 양자택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이 원만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혼 조정 할때 사주에 뵙겠습니다. 예. 예. 그런 거지. 이 지금 이거 항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재판부가 원만한 해결 강조하면서 서면 답변 안 되겠느냐. 그렇죠. 근데 핵심은 서면 답변은 그렇죠. 위증죄가 허위여도 성립이 안 되는. 위증 책임을 못 묻는다는.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에서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빠졌는데 이렇게 사람이 가수 오윤혜님. 이렇게 사람이 가끔은 조금 이렇게 결핍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노중면 의원님이 오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윤혜님의 그 노래로 콘서트에서 너무 힐링받고 위안받았다고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다고. 네. 아, 맞다. 이거 제게 아니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 꼭 전해달라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지난주에 YTN 특집이었는데 제가 또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고한석 지부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받아주실 거죠? 네. 아니 근데 저희 너무 웃겨요. 후다닥 하느라고 티모기가 저기에 생겨져가지고 티모기 지금 쓰러져 있어. 빨리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티모기 구해주세요. 자, 제가 일주일 정도 뉴스를 쉬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정말 엄청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가장 중요했던 이진숙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김준희 지부장님. 아, 그렇군요.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이 있으셔서 나오셨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또 청문회 다녀오신 MBC 이호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양복. 복장 자체가 지금 다르죠. 에? 너무 이런 복장이 모습 처음 봤었어요. 저 41회 만에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습니다. 예, 국회에 나갔다 와서. 예. 네. 앞으로 종종 이렇게 좀 입고 와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입고 국회 갔다 와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도 또 본방이니까 소개해 주시죠. YTN 고한석 지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네, KBS 박상현 네, 본부.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진숙 청문회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한 10분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내 돈, 내 시간에 들여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보신 분들, 혹시나 또 다 못 보신 분들에게 오늘 언론아사 보시면은 바로 한 큐에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문회 이야기 하기 전에 류일임 위원장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분이 민원사주로 유명했는데 또 셀프 연임으로 회자가 되고 있어요. 류일임 위원장이 임명한 또 5기 위원장들이 다시 또 6기 위원장은 또 셀프로 문장구고 연임을 진행한 건가요? 네,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우선은 류일임 씨가 방심위원으로 위촉되는 것 자체도 알려지지도 않았었어요. 맞아요. 어제 급하게 6시 35분? 최초 보도가 6시 35분이었고요. 근데 6시면 퇴근하지 않아요? 네, 직원들 다 퇴근했고 사실 그걸 방심위 핵심 간부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퇴근하고 기사 보고 알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라가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무슨 군사작전. 네, 어제 쿠데타네, 쿠데타. 위원장 호선까지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네. 실제로 알고 간 게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일단 올라가 봤는데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네. 원래 그 지문을 찍으면 직원들은 다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유리문 안쪽으로 지문을 찍었는데도 다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거기 이제 회의 때 보고하러 들어가는 그 간부들 그 사람들도 못 들어갔어요. 네, 시스템이 막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안에서 나중에 누가 나와서 열어주고 그 사람들만 들여보내주고 저는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막 맞고. 네, 맞고. 이게 어째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 영상을 또 보고 오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이 운전대를 직접 잡고 가방 위원장과 노조 위원장 등의 엑셀을 밟아서 돌진하는 아찔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칠 뻔했어. 어머나. 우와. 저 직접 운전했네. 우와, 지부장님 저 순간에도 저렇게 우연하게. 저 차다기 때문에 쓴 거죠. 원래는 도망가려다가. 아, 요금 결제하려고? 아니 그 저기 내려오니까 바가 내려오니까 저것도 기물파손은 못. 아, 차를 버리고. 차를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비서실장한테 키 주고 갔는데 그때 안에서 한참을 안 나왔어요. 그 뒤에 차가 엄청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어머 민폐. 저는 방송이 있어요. 들어가서. 따로 아니, 얘기하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하셨는지만 저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보선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가지고 위원장 보선을 통과시켰어요. 누가 됐어요? 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급하셨어요? 아니요, 그런데- 왜 문은 걸어 잠그셨어요? 아니요, 외부에서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방해를? 누가 방해를 아니, 해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잠깐만, 회의해야 되는 위원장님 내일 증인이세요, 그죠? 내일 국회 증인으로 나오신다고 다방에 출석 통보하셨죠? 택시 타고 도망간 거죠? 그 아까 어머나. 그 국회에서 증언하실 때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렸는데 안 와서 이제 직접 내려가셨다고 해서 그 말씀이죠. 계단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19층에서 뭐 중간에 옮겨 탔겠죠 엘리베이터를. 근데 왜 비서가 운전 안 하고 본인이 운전을 하고 가는 저게 관용차가 아니고 개인 차예요, 저게. 아 그리고 저 차에 진짜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타고 있었다면서요?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어제 같이 위촉된 분들이 신규로 이쪽 위촉된 같아요. 분들 대통령이 추천한 그 2명.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도망가듯이 저렇게 쩔쩔 맬 거면서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럼 5기 위원장들이 지금 6기를 뽑는 것도 6기를 이상하죠. 뽑는 오기 건 위원들이- 합법적이에요? 예. 그게 말이 안 돼.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원래 6기 위원장 호선이거든요. 그러면 6기 위원장은 6기 위원들이 모여서 뽑는 거예요. 아, 그러겠죠. 근데 6기는 지금 구성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을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6시 35분에 기습으로 문 잠그고 네. 대통령이 위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원이 안 되니까 현재 임기가 8월 5일까지 5일까지 남아있는 있어요. 두 분, 그분도 대통령 추천인가요? 아니요. 여당 추천인가요? 국민의힘 추천이에요. 네, 그분들하고 해서 5명. 다 대통령 또는 여당 추천. 네. 그러니까 야쪽은 하나도 없이 자기네들 5명이 5기 2명이 포함돼가지고 류일임을 우리 정말 다시 어처구니가 위원장으로 뽑는다. 아니 이게 동네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하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방심위가 위원이 9명인데 그 중에 6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3명을 위촉을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전에는 국회에서 추천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2017년도에 7개월이 늦어졌어요. 추천이. 네. 그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안 해줘가지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6개월이 늦어졌어요. 역시 국민의힘이 추천을 안 해줘서. 네. 그때는 대통령이 7개월, 6개월을 기다려줬거든요. 그래서 9명의 위원이 다 이제 구성이 될 때 한 번에 같이 출범을 해왔었는데 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방심위도 3인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 할까? 했더니 네, 설마 안 하겠지. 몇 달은 기다려주겠지. 기다리다가 뭐 못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뭐 먼저 위촉을 할지도 모르겠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3년 전에 6년 전에 7개월씩 6개월씩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 공백기가 길어지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한 사례가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그럼 방심위 구성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보면 불법일 수도 있는 건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예. 그
오늘 아침에 지금 다른 직원들한테 듣고 처음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아마. 세상에. 아니 근데 류일임이 지금 어쨌든 6기는 3명 위촉밖에 안 돼 있고 국회에서 위촉을 안 하면 그냥 3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3인 체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텐데 굳이 5기 위원들이랑 해서 호선해서 자기가 지금 위원장이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야? 아니 그 3인이 뭘 받으려고? 당신 소위를 별도의 이렇게 구성 그게 없어서 3명이 방송 소위도 하고 통신 소위도 하고 광고 소위도 하고 다 해서 하겠다라는 구상이라는 거예요. 실제 소위원회 심의는 소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요. 네. 근데 방송 소위와 통신 소위는 이제 5명씩 딱 규정에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5명으로 돼 있다고. 네. 네. 그래서 네. 8월 5일이 지나면 3인 체제로는 소위원회 구성을 못 해요. 방송 소위와 통신 소위는. 그래서 8월 5일 전에 이렇게 무리하게 소위원회 구성까지 지금 끝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소위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5명이서 방송 소위도 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통신 소위도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전체 회의도 똑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8월 5일까지. 네. 그리고 8월 5일이 지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2명 나가고 그냥 네. 3인 체제 위원회가 되는 건데 네. 그걸로 그냥 그대로 쭉 앞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소위도 5명으로 해서 네, 일단 출범시키고 네, 며칠 네. 있다가 2명 빠지면 그것도 세 3명이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유효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파행도 이런 파행이 없는데. 그러려고 이렇게 어제 무리하게 뭐 이건 뭔가 국회 차원에서 조금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김준희 지부장님의 저 몸을 던져서. 불사리지 않는 이유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겁이 많아 보이셨는데 진짜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다. 아니, 너무 어제 멋있네요. 이 소식을 듣고요. 네. 그 최민희 의원 네. 그 페이스북에 저게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저 11시쯤인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몸이 어디 다치신 건 아닌가. 네. 그랬더니 뭘 하시냐면 발이라도 하나 걸어놓고 이건 농담이에요. 진짜 이거. 살신성이 그러면 안 되죠. 네, 국회에서 어쨌든 진지하게 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오늘 이진숙 청문회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청문회를 아무래도 보셨고 여기는 또 심지어 다녀오셨기 우리 때문에 아침에 다 있었어요. 네, 각자 아주 주관적이지만 본인이 뽑은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아침 9시 반부터 네. 가 있었거든요. 네, 그 네. 현장 분위기 보고 하나 올까요? 저희가 찍어놓은 게 있어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볼까요? 네. 당신의 공직을 받게 당연히 싫어. 보셨네. 숨은 그림 찾아보세요. 저도 있어요. 저 작은 여자. 김건희님이 그래서 M님 장가 가세요 댓글을 다셨네요. M님 장가 가세요. 장가 가세요. 네? 오늘 보고 댓글을 다셨. 세상에. 저희가 아침에 저걸 했어요. 저희 KBS 네. 보입니다. 아니 성량이 얼마나 좋든지 샤우팅이 맞아요. 그냥 쭉쭉 뻗어나가더라고. 이호찬 부부장님. 저 뺏어버리는 거 봐. 네, 뺏겼어요. 박상윤 부부장이 뺏겼어. 달라고. 뒤에 계시죠. 아까 몽클했어. 근데 저 밀고 그냥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게 폭력이래, 김장겸 의원이. 아니 저기도 폭력이라 그랬어요. 이진숙도 자기 겁박당했다라고. 아니 오히려 폭력은 저희들이 당했죠. 그 방호 분들한테 밀려가지고 폭력을 당한 건 저희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언론 노조의 힘이 국회까지 뻗치고 있다 막 그렇게. 언론 노조의 권력이. 어떻게 초유의 사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임위장에. 네. 이거보다 더한 거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약간 비슷한 맥락들인데 저희가 이제 오전에 조합원 교육 위해서 영화 공범자들이라고 최승호 전 PD가 이제 만든 회직자 시절에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과거 적폐 경영진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서 왜 그렇게 이제 묻고 이런 건데 이들은 기자가 가서 묻고 답을 안 하면 쫓아가고 이런 것도 다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계속 뭘 폭력을 가하고 있고 아까 저기도 방원들이 막아서 그냥 앞에서 전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MBC
구성원들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그리고 170일 파업이 결국 합법 파업으로 다 결정이 났는데도 네. 자기는 구성원들 해고하고 정직 보내고 징계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사실 묻고 싶었던 건데 방어원들이 막아서 밀려가면서 쑥 들어가고 밖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저걸 갖고 무슨 언론 노조가 엄청나게 뭐 현행법을 위반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겁박, 압박, 협박 막 이런 단어들을 계속 청문회 내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문회에서 그 국힘 간사 최영도 의원이 뭐라 하냐면요. 민주노총이라고도 안 해요. 저분들이 민노총.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5년 동안 얼마나 야만적으로 했는지 오늘 보여줬다. 근데 국민이 봤을 때는 언론의 가장 흑역사와 큰 피해를 준 이진숙이 다시 또 방통위원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국민을 향한 폭력이죠. 네. 자, 각자 결정적인 장면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님께서 오늘 청문회에 뽑은 결정적 장면 소개해 주시죠. 저도 오늘 그 아침에 이제 저 자리에 갔다가 이제 낮에도 이제 다른 일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피켓팅 때문에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정동영 의원이 질의를 했던 게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18과 관련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했던 그 본인이 직접적인 뭐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발언에 찬동하는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정동영 의원이 당시에 그 광주에 취재를 가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본인이 당시에 광주에 취재를 가서 취재한 내용을 본사에 송고를 해도 하나도 방송이 안 됐다.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얘기를 해서 폭도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 그 이후에 끌려가서 노성대. 네, 저 이름은 기억이 안 나. 그분이 가서 당시 부국장.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 그래서 결국은 폭도라는 이제 표현이 나갔고, 그래서 광주 MBC가 시민들에 의해서 불에 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셨던 거였죠.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끝까지 본인의 생각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법에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되어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따른다라는 입장인 거지. 그렇게 했어요. 워딩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법에는 5.18은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사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되어 있고 그거를 자기는 수용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계속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뭐냐라고 하니까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왜 얘기를 못 하는지 저 일단 좀 그게 하나 이해 안 됐고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유 뭐 그렇겠죠. 12.12도 반란이냐 아니냐 쿠데타냐 아니냐 건건이 답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가 이제 좀 꽂혔었고 두 번째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정동영 의원하고는 이제 MBC 선후배 사이니까 MBC를 빛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MBC의 무슨 오욕의 이름이라고 했나? 부끄러운 이격사. 부끄럽게 한 인물들. 부끄럽게 한 인물들도 있는데 이진숙 씨는 거기에 제일 꼭대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MBC 선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진숙 씨에 대해서 이제 나치에서 선전 전문가였던 괴벨스 얘기를 하면서 뭐 괴벨스이다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이 좀 저는 제일 좀 와닿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진숙 씨 뒤통수를 보면서 앉아 있었는데 사실 당신이 MBC의 괴벨스다 이런 거를 선배로부터 같이 일했던 선배로부터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이분이 꼼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런 말 들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자리까지 안 왔겠죠. 우리 제가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Y님께서 뽑은 결정적 장면은 뭡니까? 저는 그 이진숙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공격하는 것이 민노총 언론노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가 민노총 강령 중에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편향됐고 뭐 문재인 정권의 편향적인 보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창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이 반박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좀 시원했고 인상적이었어요.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 2,500만 명이 노동자예요. 이 노동자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서 정치 세력화하는 게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2,500만 명은 저기 노동자 아니 자본가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대로 따르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분 주장은 언론사는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론사 노조가 자기는 노조를 지지한대요. 그런데 그게 센 거짓말이에요. 지지한대요. 그러면서 단지 그 정치 세력화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아주 이율배반적 얘기를 하던데 본인이 정치 진출했잖아요. 아니 공영방송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볼 때 가장 부족한 게 노조 관련 보도예요. 그러니까 노동 관련 뉴스들이 그냥 재미없다.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해서 뭐 그림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공영방송들이나 지상파 뉴스들이나 뭐 방송들이 노동 관련 뉴스 되게 못해요. 그건 내부적으로 사실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마치 MBC가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한 양. 응?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내부의 제작진으로서의 역할이 분리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찬성하고 이게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 정치 세력화가 된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지지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닌 말로 만약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돼서 그 정치 세력화가 국민의힘에 우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2,500만 노동자가 유권자예요. 선거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그런 프레임이 아주 나쁘다고 봐요. 아니 네. 너무 편협되고 이분이 비뚤어진 게 방송사 하나가 민노총 하나 위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맞냐고. 그게 MBC예요. 그 다음에 독립성 중립성 유지할 공영방송 노조가 왜 민노총에 왜 가입을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으면서 네. 그럼 민노총은 안 되고 한국노총은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편협된 얘기를 아주 이분은 당당하게 오늘 그러니까 이진숙 씨가 2014년에 사장 자기가 하겠다고 계획서 낸 거에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언론 그 MC 본부의 어떤 상급 단체의 탈퇴를 요구하겠다. 근데 이건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자기의 단체를 꾸리고 상급 단체를 어디로 할지 선정하는 건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자기의 권리직 이걸 사용자가 가서 개입해라, 탈퇴해라 말하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심지어 방통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네. 방송 구성원들, 방송사 구성원들의 어떤 결정을 자기가 위해서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방통위원장이 방송사의 제어가 승인 이런 것까지 다 관여하는 사람인데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까도 자꾸 막 뭐 1,100명 중에 뭐 언론노조가 대다수가 있는데 언론노조 MBC의 언론노조 조합원이 1,100여 명, 그다음에 3노조 조합원이 100명 정도예요. 네. 11대 1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MBC의 대다수가 언론노조 조합원인 게 잘못인가? 그럼 저는 오늘도 매번 조합원들 설득하고 가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입을 중단하고 탈퇴를 시켜야 되나?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언론노조 조합원이 많다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마 그 근거까지는 그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고 그냥 프레임화 네. 시켜가지고 공격하려는 것 같습니다. M님께서는 직접 가서 보시면서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입니까? 저는 이제 이진숙 발언 중에 뭐 말이 안 되는 거 너무 많은데 전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 앞에 김재철 사장이 앉아 있고 그 옆에 김철진이라고 예전에 편성 본부장이 앉아 있고 안광한 사장,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으로 이어지는 사장이거든요. 그 옆에는 권재용 예전 부사장이 앉아 있고 네. MBC의 적폐 경영진들이 일렬에 쭈루룩 앉아 있고 세상에. 그 앞에는 대표적인 적폐 이진숙이 후보자로 앉아 있고 저기는 김장겸이 의원으로 앉아 있는 이 그림 자체가 네. 너무 좀 충격적이었고, 그랬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범자들 영화를 아까 낮에 잠깐 봤는데 이 공범자들이 다시 다 돌아오고 있는 듯한 느낌. 이 적폐 경영진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MBC를 망쳤던 주역들이 다시 지금 다 복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그림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 장면 하나가 다 말해주겠네요. 네. 자, 우리 김준희님께서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10일 동안 1,500만 원 기억났고 아니, 특급 호텔에서 막 한 5천만 원 쓰고 막 이러면 저희는 호텔을 자주 아예 가시더라고요. 불가능한 엄청 거예요. 정현주 위원장이 쫓겨날 때 총액이 뭐 한 16만 원인가 더 썼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3만 원 한돈데 3만 5천 원짜리 먹었다고. 뭐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세상에. 실제로 뭐 주문했는지까지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뭐 난리 쳤는데 난리 쳤었거든요. 이분은 노래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아주 네. 종류별로 가셨던데. 그래서 유흥주점 왜 갔냐고 의원들이 물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네. MBC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거. 뭐 했대요? 거기서 영업했대요, 무슨 일 하는? 영업했다고. 광고 영업했다는 네. 건데 근데 그렇게 질의들을 할 때 자기를 중상모략했다고 도리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중상모략. 네. 중상모략? 아, 공격적으로 계속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상모략이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사과해라. 그 이진숙 후보가 사과하세요라고 하니까 네. 그럼 자기도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극우가 아닌데 왜 극우라 그러느냐. 아. 근데 뭐 그 아까 5.18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12.12 쿠데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사람이 네. 도리어 나도 사과받겠다라고 막 이제 얘기하는 게 적반하장이잖아요. 저는 그 류일임 씨하고 좀 이렇게 딱 결이 비슷하다.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 정동영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극우 감별법이 있다고 5.18에 대해서 폄하하고 세월호 유가족 폄하하고 이태원 참사 이럴 때 뭐 음모론 이런 거 제기하고 그게 지금 이진숙이거든요. 근데 마치 뭐 극우 얘기하니까 뭐 미국의 막 이런 극우의 개념 막 얘기하면서 자기는 극우가 아니라고 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극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발언들을 쭉 해왔던 게 이진숙인데. 맞습니다. 그것도 잠시 후에 숨은 거짓말 찾기를 통해서 그분이 어디에 좋아요를 또 많이 늘리고 누르고 어떤 의사 표현들을 많이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적반하장의 공통점이 있는데 네. 그 류일임 씨하고 이진숙 씨가 같은 과 1년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전부터 같이 알던 사이였을 거예요 아마. 무슨 사기과 같은 거 있어요? 사기과. 무슨 과예요? 무슨 과요? 경북대 영어교육과로. 아, 영어교육과.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아니 봅니다. 저도 결정착장.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줄 알고. 네. 저는 눈썹 문신. 아하. 왜요? 그게 왜 결정적이에요? 헌혈. 저희 최민희 그 가방위원장이 그 이진숙 씨가 44년 동안 한 번도 헌혈을 안 했다. 네. 이렇게 사회에 이제 그 기부 마인드가 낮은 사람이 이제 공직자로서는 자격이 되냐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오늘 그게 국회의원들이 헌혈 안 한 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 인신 모독성 뭐 이런 걸 하냐. 이건 되게 모욕적인 거다. 막 이랬어요. 네. 근데 이진숙 씨가 자기가 헌혈을 왜 못했냐를 얘기하는 게 본인이 눈썹 문신을 하셨대.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저 그래가지고 거기서 빵 터졌는데 우참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6개월간은 문신을 하면 헌혈을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6개월 이후에 하면 되잖아. 네. 그럼 자기가 나는 여태까지 헌혈을 안 했지만 헌혈하는 거 생각해보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썹 문신 하시는 그 분들이 국회로 연락을 했대요. 이거 너무 사실관계가 다르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한 눈썹은 1개월 이후에 할 수 있고 헌혈을 네. 비의료기관에서 한 거는 6개월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달라. 이거는 우리 그 직업과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거다. 6개월 동안 헌혈 못한다고 하면 또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신하시는 그래서 분들. 정확히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진숙 씨가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과방위원장이 아까 잘못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정량해드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검증을 하는데 눈썹 문신. 그러니까 네, 아무도 안 궁금한 그분의 눈썹 문신까지 알게 류일임 됐는데. 씨하고 공통점 하나 더 있는. 맞다. 그분도 눈썹 문신 하셨잖아요. 그래요? 딱 보메라 했거든요. 그분들 정보 뭐 할 수 보면 있죠. 네. 근데 그 눈썹 문신 얘기하는데 국힘의원들이 정말 막 못 참아가지고 웃음을. 네.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또 우참을 막 못 했다. 참아가지고.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숨은 거짓말 찾기인데요. 오늘 이진숙 후보의 발언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단 10,000원도 사적으로 안 썼습니다. 이게 이제 법카를 보니까 뭐 어느
빵집에서는 막 100만 원어치 빵을 사시고 뭐 노래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 되게 다양하게 또 가시고 호텔도 이렇게 가시고 했는데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또 관용차 무단 사용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법인카드를 본인이 법인카드를 이제 써야 될 것 안 써야 될 걸 알았냐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몰랐대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사장을 3년씩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로 밝혀진 것만 보면은요. 주말에 골프한 게 1,530만 원, 단란주점 100만 원, 특급 호텔이 152건, 이거 152건이요? 네, 5천만 원. 근데 그게 또 특정 호텔이 몰려 있더라고요. 서울시 중구에 있는 호텔이라고. 신라 호텔이요? 우와. 중구라고 하던데. 중구에 신라 호텔밖에 없잖아요. 뭐 프라자 뭐 등등 몇 개 있잖아요. 고기 하나에 그다음에 이른바 5천만 고급 식당에서 쓴 게 7,500만 원. 또 주말만 집중해서 주말 사실 쓰면 이게 업무용으로 처리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본인이 정말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는 한 본인이 그게 업무용이라는 걸 증빙을 해야죠. 해야 되죠. 네, 영업용이라는 8,50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8,500만 원. 그 100만 원치 샀다는 게 네. 97만 원인데 그게 사표 낸 날이에요. 사직하는 날. 사직하는 날 97만 원을 썼는데 오늘 네. 그것도 그 과자를 어떻게 했냐가 또 아무도 받은 바 없다. 대전 MBC에서 직원들이 증언을 했어요. 직원들한테 뿌렸다고 했는데 직원들은 받은 바가 없고. 없다라는데 근데 본인은 거기에 뭐 환경이나 뭐 이제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이 했다고 줬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가 이진숙이 막 해임 압박 받으니까 회사에 거의 안 그러니까 나오던 시점. 안 나오던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 갑자기. 법카를 막 긁어댄 거죠. 이제 긁어대고. 진짜 너무 그래서 없어 보여, 이분이 진짜. 그 97만 원을 갖고 환경미화인 분들이 사장님 뭐 잘 받았습니다 이런 통화까지 했다는 거 며칠 전에. 네. 그러니까 또 몇 분 지나가지고 또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환경미화원 분께서? 아니 대전 MBC에서 네. 그 대전 MBC 직원들이 사직하시는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본 적이 없다. 출근을 안 했다. 아. 그런데 무슨 과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했냐면 네. 사장이 꼭 출근을 해서만 일을 합니까?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다 대충 살아요. 열심히 왜 살아? 이렇게 살아도 방통위원장 근데 후보 되는데. 되게 중요한데 오늘 청문회 잘 부각이 안 된 게 서강대 인근에서 쓴 거예요. 이게 본인이 서강대에서 언론학 석사. 방송학으로 대학원도 석사를 다녔었고. 받았더라고요. 네. 대전 MBC 네. 사장 재직 시절에. 근데 인사청문회 자료에 그걸 뺐어요. 서강대 갔다는 거를. 서강대에서 석사 받았던 걸 뺐어요. 그런데 서강대 인근에서 아주 소소하게 써요. 빵집에서 11,500원, 뭐 도너츠집 6,500원. 이거는 명백히 개인적으로 쓴 혼자 거예요. 썼겠죠. 이게 사실 금액이 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그렇네. 이 디테일에 더 집중해서 6,500원에 접대하거나 이랬다고 하기엔 너무 이거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자료를 의원들이 제출하려는데 안 한 게 관용차를 타고 서강대를 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업무 시간에 또 관용차는 업무에 이용하는 건데 서강대를 갔다고는 하지 않았지 않았어요? 서강대 갔대요. 그래서 그 출입 기록, 출입 기록을 달라는데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방위원장이 아니 이거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이거 간단한 건데 제출을 네. 해주세요. 이거는 관용차를 타고 가셨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대전 MBC 사장을 하면서 서강대 대학원을 다닐 때 네. 관용차를 갖고 다녔냐. 왔다 갔다 하고 한 심지어 걸로 법카도 보이는 거죠. 쓰고. 네. 예. 아니 사장도 해야 되는데 수업도 듣고 그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우선 그리고 세월호 오보 사과한다. 그러나 사과문 낭독은 거부했다. 네. 세월호 혐오 보도를 또 했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사과라는 요구가 있었죠. 네, 이제 보도본부장 시절에 이제 MBC에 세월호 관련한 이제 여러 오보가 있었고 또 유가족을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도 있고 또 혐오성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어쨌든 보도의 총 책임자로서 무엇을 했냐, 그러니 사과하라 이랬지만 지금까지 이제 사과를 안 했는데 오늘 현장에서 사과라고까지 얘기 안 하고 약간 저도 막 시끄러 말이 막 오디오가 뭉쳐 서로 섞여서 잘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당시에는 뭔가 최선을 다해서 뭐 하려고는 했으나 뭐 결과적으로 뭐 해서 부족했다. 약간 유감 뭐 이 정도의 워딩을 해서 그 세월호 유가족분이 이런 사과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네. 이 세월호 당시에 당연하죠. 이진숙이 보도 본부장으로서 이 전체 보도의 책임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세월호 오보나 뭐 세월호 관련 유족 폄훼, 혐오 이런 거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김장겸 의원이 보도국장 시절에 아 유족들 깡패네, 뭐 작전 세력이 붙었네, 유족 맞아 이런 류의 워딩을 하고 했던 사람이고 잠수사의 죽음을 유가족들의 조급증이라고 보도할 때 보도국장이 김장겸이고 그 위에 보도본부장이 이진숙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사과한 적이 없고 당시 아까 앉아있던 안광한 사장은 MBC 보도가 상당히 좋았다.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글을 회사 게시판에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했다는 사과를 한 적이 없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유가족 나오고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둘러서 네.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됐다 이렇게 유가족들이 그걸 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당연하죠. 그래서 이혜민 의원이죠. 조국혁 네. 의원이 우리 그 통상적인 사과 문구 이거라도 낭독하시겠냐라고 했더니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유족이 앞이 캄캄합니다. 그렇죠. 자, 5.18은 법에는 민주화 역할을 했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5.18을 폄훼했던 그 뭐 댓글. 그 글에는 또 좋아요를 눌렀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왜 눌렀냐 했더니 앞으로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사실인데요. 와. 사실 그 댓글에만 좋아요를 누린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이진숙 TV에다가 그 썸네일에 5.18 비하하는 제목하고 이런 거 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뭐라 하냐면 그걸 같이 진행했던 그 표병갈 씨의 콘텐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게 어떤 콘텐츠인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왜 비공개로 전환했냐? 그래도 또 말을 못해요. 이제는 비공개 전환이 아니라 다 삭제하지 않았냐? 그럼 뭐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많이 좋아요 누른 건 뭐냐라고 했더니 언제부터 이런 SNS 여러분들도 의원님들도 많이 하시는데 좋아요 연자제가 생겼냐? 지인 연자제라도 생긴 거냐? 말은 진짜 잘 이게 맞는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좋아요 없어요. 좋아요 연자제. 그러면서 네이밍에 별 그 생각 없이 누른 거다.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게 별 생각 없이 누른 거냐? 방통위원장 할 사람이 이렇게 이 행위는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중요한 건데라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 이 답변은 국회 모독하는 답변 아니에요? 5.18도 모욕이고요. 5.18도 모욕하는 거고 와. 국회도 모욕하는 거고 국민도 모욕하는 손가락 운동. 아주 이거는 정말 심각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분 저도 기억나는 게 연예인들을 성향 분류를 하더라고요. 좌파 연예인, 무슨 영화, 우파 영화, 연예인 이렇게 가르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개그맨 김미화 씨의 발언 영상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씨는 사실은 제가 MBC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있었던, 함께 한솥밥을 먹던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씨가 너무 부지런하셔서 2022년도면은 뭐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되는 연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먹고 사는 어떤 강의에 우리 대중예술인들이나 대중예술 문화를 가지고 좌파 우파를 나누고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좌파 영화, 우파 영화, 좌파 감독, 우파 감독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시 블랙리스트를 만드신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대중예술 하는 사람들은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끌리는 대로 예술에 이것을 담아야겠다 생각하면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고 그동안 그러한 블랙리스트로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은 것을 뻔히 보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PPT까지 띄우고 뒤에 화면까지 그렇게 너무 성실하게 만드셔서 그것을 발표할 수 있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도 이진숙 후보자는 얘기했습니다. 저의 언론가는 아주 중립적입니다. 심지어 네. 좌파, 우파라는 게 학술적 용어라고 주장됐어요. 아니 그리고 양분하는 게 아니래요. 좌파 우파는 양분하는 것이 아니고 좌파라고 나쁘다고 한 적도 없대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지. 온갖 글에서 거의 좌파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던 사람이. 네. 아니 MBC 사장이 뭐 신사적인 사람, 뭐 중립적 중립적인 사람 되면 안 된다.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진숙 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터넷 언론은 다 좌파에 접수됐고 아니, 저는 이 방송, 근데 아까 네. 제가 오전 청문회를 정확히 잘 못 봤는데 아까 네. 그래서 왜 이게 좌파 영화인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영화 다 봤냐? 네. 그때도 다 봤대요. 아 근데 네. 그 하나하나 그래서 택시 운전사가 왜 좌파냐? 그러니까 왜 좌파냐 베테랑이 왜 좌파냐? 그럴 때 뭐라냐면요. 좌파가 나쁜 말인 거예요.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왜 좌파라고 규정했는지를 좀 듣고 싶었는데 네. 택시 운전사 그냥 5.18 관련 다루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베테랑은 재벌이랑 싸우는 형사 이야기 이런 거잖아요. 그 네. 이게 왜 좌파?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가 네, 틀려먹었다니까. 그때 일제 그 척결 이런 게 왜 좌파냐 그랬더니 네. 좌파가 나쁜 말이냐 그러니까 말 돌리는 자기는 거잖아요, 나쁜 자기가. 나쁜 뜻으로 안 썼다 이러니까 이제 그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냐 좌파 막 이렇게 막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이게 나쁜 뜻이 아니면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막 이랬더니 학술적 용어입니다. 자기들이 연예인들 좌파로 낙인 찍고 그 연예인들 퇴출시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2012년 저희가 파업한 게 뭐 파업 전에 일부 보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2012년 초부터 해서 2011년부터 해서 뭐 라디오 진행자 하차시키고 뭐 필수첩 열심히 하던 구성원들 외부로 내쫓고 뭐 이런 게 쌓여서 한 거거든요. 실제 MBC에 출연하는 뭐 MC들 연예인들을 성향을 다 분류해갖고 다 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좌파로 얘기하는 걸 뭐 좌우 뭐 좋고 나쁜 이거 얘기 하나 한 게 아니다라는 거는 정말 명백한 사기예요, 사기. 저는 오늘 이 계속 청문회를 보면서요, 이 이진숙 씨가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다 직접 한 말이 있잖아요. 이른바 뱉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내 생각과 소신으로 얘기했다라면 되는데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좌파는 나쁜 뜻이 아니다. 학술적 용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자리에 가서는 얼마나 또 순식간에 말을 바꿀까? 무책임 비겁함이라는 말로는 너무 미화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돼요. 미처 방송에선 저는 내뱉을 수 없을 것 같고, 약간 풀 뜯는 고양이님께서는 이진숙은 대파냐? 그리고 우파 여전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도 이진숙이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정부 언론 정책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광고 불매로 MBC 응징이라는 걸 어디다 썼나 봐요. SNS에 썼나? 그런데 나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했을 뿐 광고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본인이 이거 광고 불매해가지고 MBC 응징해야 된다고 네. 해놓고서는 자기는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막 이런 방법을 얘기해놓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한 거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기자 하신 분이에요? 아니 이거는 진짜 저기 붙어 있는 게 네.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74년도에 동아일보에서 이제 저 선언하고 나서 75년도에 이제 광고 탄압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까 저 청문회 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제 언급을 하고서 이제 광고 불매로 MBC 응징 얘기했을 때 빠져나가는 게 자기는 자연인일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빠져나갔어요. 자연인. 네, 자연인 사인일 때 여러 번 자연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법인인가? 근데 자연인이라고 얘기한 게 그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2008년도에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그때 했었거든요. 이분들 그때 유죄 판결 받았어요. 시민단체들, 시민단체들조차도 한 것도 저는 그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자연인일 때 했든 사인일 때 했든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처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분이 또 유명한 게 노조 탄압으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본인은 이거 굉장히 악의적 프레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호찬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나가서 그래서 오늘 언론노조 청문회 하는 것 같다고 자꾸 국힘에서 뭐 언론노조가 어떻고 민노총이 어떻게 장악화를 하고 있고 막 김장겸 의원은 그래서 그때 언론노조가 장악 안 했다는 거냐고 방송 장악 안 했죠. 우리가 방송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다수가 언론노조 조합원이면 그럼 그냥 장악인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장악을 안 하려면 다 탈퇴를 시켜야 되나?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장악은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부 구성원들이 뭐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10명이 해고되고 200명 넘게 쫓겨나고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 무슨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그러면서 뭔가 민주노총의 언론노조 뭐 이렇게 계속 뭔가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가면서 이건 진짜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자기들이 그 공정방송 투쟁을 탄압하고 징계하고 해직자 만들고 심지어 이영마 선배는 목숨까지 잃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그리고 아까 그래요? 그때는 불법이었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럼 이후에 대법원을 통해서 합법화합이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럼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 행동이 틀렸다고?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전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뭐 단골 멘트죠. 청문회 가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갑자기 왜 그들은 기억 상실증에 걸렸는지 궁금한데 먼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자료 제출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노정면 의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미제출 건이 224건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주식 매매 외환 거래 내역 대부분의 자료를 이제 제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 입시 및 학적 관련 기록,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2019년 이전 소득 내역 및 세금 납부 체납 내역 이런 것도 안 했네요. 인권 침해 진정 피신청 내역 등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제출을 안 했는데 청문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한 답변이나 제출을 꼭 했어야 됐는데 가장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오전에 노정면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특히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핵심적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위원장이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요구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은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 제출을 해라. 오늘 네. 안에 해라. 만약에 제출이 안 되거나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청문 일자를 늘리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네. 저는 이 중에 보면 이진숙 씨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네. 이해충돌 MBC 네, 사유가 될 수 있는 MBC 자회사 같은 주식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혹시라도 연관관계 있는 거 아니냐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게 자료가 제출이 안 됐으니까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특파원도 3년간 워싱턴 특파원 등 또 외국에 또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대전 MBC 때는 심지어 이집트 그 대통령 인터뷰를 본인이 직접 하고 그 방송까지 내보내는데 그분이 또 독재자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소개를 하냐, 뭐 오늘 그것도 논란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외국도 많이 가고 세월호 참사 때 그 중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왔대요. 그래서 항공기 이용했을 때 위탁 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이 또 문제될 소지가 없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다 내지를 않고 가족 뭐 병적 증명, 증여세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다 거부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제출이 되면 또 다시 지금 법카도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여러 의혹이 나오고 그쵸. 관용차도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러한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분명히 더 많은 문제들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아까도 이제 듭니다. 법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구체적으로 까라. 근데 대전 MBC에 물어보니까 대전 MBC는 개인이 동의를 안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동의 못 하겠다. 그래서 이건 개인정보 그 같이 먹은 사람들의 뭐 정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겼나? 아까도 증언했는데 2012년 파업할 때 저희 트로이컷이라고 보안 프로그램을 구성원들 몰래 깔아갖고 회사 그룹웨어에 접속하면 그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이 깔려서 이 컴퓨터에서 쓴 모든 뭐 이메일, 외부로 보낸 뭐 이런 것들 내부 USB 저장한 거 다 유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윤혜님이 제가 오윤혜님 컴퓨터에 잠깐 써서 네. 우리 회사에 접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깔리고 그러면 오윤혜님이 보낸 이메일 이런 게 다 MBC 서버에 저장이 됐던 일이 실제 벌어졌고 네. 실제 그래서 민법상에서 공동 불법행위자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었던 자가 이진숙이거든요. 그 질문을 했나요? 오늘 청문회장에서? 했어요. 예. 그때 뭐래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걸 의원들이 물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네. 이 서면 답변 이런 거 보면 자기는 보안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법원 판단에서 당시 그 실장 정보 책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런 자료들이 캡처가 됩니다라는 것들을 임원회의에서 다 보고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다. 그걸 보고 이제 법원이 그때 당시 임원들은 이 트로이커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나 이런 거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묵인 방조 조장했다고 불법행위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그냥
눈치고 몰랐다는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이분이 계속 정상적인 법인카드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대전 MC 사장인데 네. 이제 자택이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 근처에서 주말에 집중적으로 써요. 네. 그런데 그게 5km 반경이 자기 집뿐이 아니라 뭐 송파구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된다니까 이정환 의원님인가 아예 500m로 좁혀가지고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12,000원 뭐 이런 소액 결제가 있는데 이게 그 식당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2,000원짜리 메뉴가 있어요. 뭐 황태구이 뭐 이런 구이가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이 먹은 게 업무냐 그걸 물었어요. 혼밥? 네. 그렇죠. 혼밥을 한 거예요. 혼밥을 이제 한 건데 그랬더니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기사가 먹을 수도 있대요. 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대전 MBC에서는 식대가 있다. 혼자 먹는 거면 혼자 그 업무가 아니잖아요. 혼자 먹는 건 식비로 쓰시고 개인 카드를 썼어야지 왜 법카를 썼냐라고 하니까 계속 이것도 업무의 일환이에요. 저희도 내부 감사하고 이래서 법인카드 1인 사용하면 다 토해내요. 1인 사용 자체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법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적 업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자기 혼자 밥 먹는 건 자기 돈 내고 먹어야지. 그게 어떻게 업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아마 저희 언어나스 하기 직전에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진수 후보가 동의를 안 해서 내일 그 과방위원들이 현장 확인하러 대전 MBC에 가는가 보던데요. 막 그 보리밥집도 가보고 막 여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료 제출을 안 해주면 대전 MBC에 가서 자료를 열람은 할 수 있대요. 현장 조사를. 그래서 그거를 아마 가는 거를 표결을 하는데 표결하는 도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도중에 뭐 일어나서 나가서 표결한 거니 안 한 거니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직접 가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짓말을 오늘 사실 너무 눈에 보이는 거짓말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했죠. 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이진숙을 향한 말입니다. 오늘 과방위원들의 송곳 같은 질문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었는지 각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숙이 했던 가장 날카로운 질문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노종면 의원이 국어 모르세요? 얘기했던 거. 뭐 얘기를 하면 계속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종면 의원이 한번 질문하다가 그냥 답변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고 막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쨌든 뭐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니까 노종면 의원이 국어 모르세요? 뭐 그랬던 게 조금 통쾌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김준희 위원장님은 저는 대본을 지금 방금 봐가지고 네. 아니면 이런 질문 내가 거기 있었다면 이런 질문 해보고 싶다. 아니 제 머릿속에는 지금 류일임으로 가득 차. 맞네. 지금 이분은 지금 류일임을 향한. 근데 오늘 참고인으로 가셔서 뭐 증언하신 거예요? 어제 그 류일임이 도주할 때 그 엽기적인 도주 행각의 현장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같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내일 나오세요. 그래서 올겨울에 그냥. 저 궁금해요. 근데 그 시간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사실 막 그 저는 저희 위원장님이 그 시간에 퇴근 안 하고 있었던 것도 다행이었다 생각했지만 어떻게 과방위원장이 기자들보다 더 빨리 그 현장에 가셨어요? 뭐 기동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찍으셨어요. 최민희 TV에. 그런 거 다 남겨야죠 영상을. 그래서 기록으로. 댓글에 기자들은 뭐 하냐, 여기에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가서 하냐, 뭐 이게 많이 달려서. 국회의원이라도 가서 해야죠. 누구라도. 22대가 달라졌어요. 비서관님이 잘 뛰더라고요. 처음에 한참 그게 도망을 다니다가 류일임 씨가 걷다가 뛰다가 막 이제 막 하다가 택시 잡혔습니다. 뒤에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간부가. 근데 이제 재빨리 뛰어가가지고 택시를 먼저 한 대 잡았어 비서관이. 근데 뒤에 택시가 한 대 더 온 거야. 근데 류일임이 전력 질주를 하면서 그 비서관보다 더 빨리 뛴 거예요. 오, 진짜 주랭랑이네 말 그대로. 그냥 올림픽이네. 목도 올림픽. 그 비서관이 그 카메라 영상도 다 찍고 뭐 잘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참 우리 많이 달리네요. 이쪽 사람들은 런종섭 런 맞아요. 주랭랑 김행도 김행랑 런기림. 지금 막 이제 윤혜님이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제 막 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진행했잖아요. 9시 30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자, 우리 MBC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 그 12.12 반란이 쿠데타냐 아니냐라고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물었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진숙 씨가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들고 막 피해가면서 자기의 극우적 시각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건데 12.12가 반란인지 쿠데타인지 아니 이걸 얘기 못할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게 저는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시각을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제가 좀 듣고 싶었던 질문 중 하나는 아까 이제 김장겸 의원이나 이진숙 후보자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일 때는 네. 민주노총 지침받고 프로그램 만들었냐. 자꾸 민주노총이 MBC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네. 그럼 당신들 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는데 그땐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는데 그 답은 뭐 참고인이 얘기한 거니까 답은 안 하셨고 아까도 공정방송 투쟁이 합법 파업으로 결국 결론이 났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지랑 저는 세월호 참사 보도에 관련해서 저희 내부 구성원들은 정말 유족들한테 사죄드리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복귀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도 책임자들 김장겸 보도국장, 이진숙 보도본부장, 아까 있던 안광한 사장 이 책임 라인들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당시에 보도 핵심에 있던 MBC 경영의 핵심이 있던 사람들이 최소한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는 좀 사죄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진숙 후보자한테만 물으니까 이제 말하는데 거기 있던 당시 책임자들을 한 명 한 명 세워서 당신 그럼 지금에 있어서는 그럼 당시에 MBC 보도에 대해서 유가족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를 좀 물어봤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더라고요. 네. 자, 우리 YTN도 있었습니까? 기억 남은 날카로운 질문? 이호찬 본부장님이 똑같이 다 제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없는데 저는 그게 기억에 남아요. 좋아요 연자죄. 어떻게 저렇게 이 사고가 저런 식으로 발달할 수 있을까? 말도 참 잘 만들어낸다. 그런 식으로는 머리가 발달했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네. 자, 이진숙을 겨냥한 가장 뼈아픈 대목은 김준일 평론가님이죠. 했었던 발언이 있어요. 그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언론계에 들어온 지 한 24년 정도 되고 굉장히 많은 부적절한 부적격 공직자들을 봤는데 이진숙 씨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온 얘기만 해도 이제 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을 했다. 그리고 부당해고, 징계, 인사보복, 노조 사찰, 스파이웨어 심기, 그리고 보도 왜곡, 축소, 그리고 밀실에서 민영화 추진. 그에게다 좌파 우파 갈라치기 그리고 사회적 참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5.18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세월호에 대해서 모든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막말하거나 지금 폄훼를 했거든요. 이런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공직자 후보 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본인이 골라서 이렇게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 데려오는지 직접 데려오는지 우리 그 사자성어 있잖아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지금 빌런들이 모여 있는데 이 난간을 잘 헤쳐나가야 될 텐데 청문회를 보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분이 시종일관 사과도 없고 계속 뻔뻔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큰 피가 주는 공로상입니다. 오늘 이진숙 인사청문회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인지 각자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최고 또는 최악의 활약을 보여준 과방위원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 최고의 활약은 이호찬 본부장이에요. 그래요? 이진숙 면전에다 대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문회장에서? 네, 면전에다 대고. 네. 몇 번 끌려 나갔어요. 참고인 그거 할 때. 참고인 진술했대요. 맹활약하셨어요. 아니 의원들이 다 보통 이제 민주당 쪽에서 끌어냈는데. 막판에는 김장겸 의원이 윤창희 위원장이랑 저랑 둘이 불러갖고 법을 좀 평소에 잘 지키시나요? 또 약간 이제 비아냥거리려고 해서 윤창희 위원장이 벌금 낸 적도 없다 이러니까 그럼 아까 아침에 그 행동은 두 사람이 지시한 거냐 그래서 윤창희 위원장 이건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 처벌 감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자한테 이런 목소리 전달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했다. 그래서 제가 김 의원님 영상 좀 보시라고 거기에 어떤 저희가 이걸 봉쇄하고 막고 이런 게 있냐 자연스럽게 들어가셨고 우리는 질문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허위사실 얘기하지 말라 얘기했더니 무슨 허위사실이냐고 그 말하고 이러더니 저 지금 회사 있을 때도
뭐라 내가 버릇이 없다고 그런다. 회사일 때도 말을 뭐 똑같다 뭐 버릇이 없더니 아직도 똑같다고 또 뭐 이걸 국회 회의장에서 어머나 사적으로 지금 이호찬 본부장님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모욕을 당하셨군요. 하지만 엄청난 활약을 하셨군요. 그 짤을 조금 우리 언론화사가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뿌려야겠네요. 아니, 정말 저는 오늘 그 최악이 김장겸 의원이었어요. 그분이 계속 처음부터 아침에 이제 저희가 그 후보자한테 뜻을 전달하려는 거를 겁박하는 행위다. 후보자를 겁박하는 행위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닌지 참담하다. 이건 폭력이다. 그러면서 뭐라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명백히 국회 안에서는 시위를 못하게 돼 있다. 막 계속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해요. 그 뉴스타파 미디어는 오마이뉴스 한겨레 시사인이 언론 탄압 공동 취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장겸 의원을 개인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쫓아오면서 강제 인터뷰를 시도해서 그것도 폭력이래요. 자기가 손등을 긁히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이것도 불법 그런 거 하기 싫으면 국회의원은 안 해야죠. 불법 취재라고 하면서 위원장한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막 이러는데 오늘 최민희 위원장님이 진짜 저는 이제 약간 감동받았는데 위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이렇게 내보내겠다. 근데 이 위원회 회의실 밖에서 한 거는 의장님한테 가시든지 국회에다가 알아서 조치를 하셔라. 아까 오윤혜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김장겸 의원유가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자기들의 과거를 한번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고 정말 그 내부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투쟁을 탄압하면서 희생시켰던 그 과거들 MBC를 정말 청와대 방송으로 만들어서 사회적 참사에서 사실상 흉기 역할을 했던 그런 류의 정말 거대한 자기들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전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거 만약에 돌아보면 제가 아까 한 질문하고 이런 게 폭력이면 사과 드리겠어요. 근데 아까 댓글에 보니까 진짜 폭력이 뭔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에 절대 기죽지 마시고 자 주목할 만한 증인 또 애잔하게 이진숙을 쉴드 쳤던 사람들 저는 생각보다 그 누구죠? 이준석 의원이 쌀로 밥 짓는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거면 그렇게 외치면서 국회에 왜 가셨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애잔하게 이진숙을 쉴드 쳤던 사람들 뭐 기억 남는 증인들 있으시면 말씀하면서 마무리하시죠. 아니, 국힘의원들 다 그랬어요. 저 다 검색해봤어요. 최수진 의원 그다음에 그 탈북자 그분 누구시죠? 박충권? 박충권 막 후보자에 대한 뭐 모욕이다 뭐 그다음 마타도어다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걸 갖고 이분들은 정말 너무나 그 애달더라고요. 이 이진숙 후보자를 구하려고 비호하려고. 근데 그거는 애달픈데 저희가 그분들 저희 국민이 낸 세금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이런 공직자 제대로 검증하라는 역할을 해야지 그렇게 방어해주고 비호해주고 이진숙 대변인 노릇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내일 오전 9시에 국회 앞에서 이분들 국힘의원들 똑바로 역할하라고 활동하라고 활동하라고 기자회견도 합니다. 저 아까 되게 현장에서 귀를 의심하는 발언을 들었는데 신성범 의원인가? KBS 기자 출신. 신성범 의원이 KBS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많이 하고 그래서 사서에서 한번 봤던 분인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아마 이제 민주당 시절에 무슨 방송 장악을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지금 하려고 여당이 하려고 하는 그거 이런 식으로 여당이 하려고 하는 지금 여당이 하려고 하는 행위를 방송 장악이라고 본인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렸군요. 지금 여당이 하려고 하는 그 장악 그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속기록 한번 나중에 한번 보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발언을. 저희 마지막으로 민원연에서 짧은 홍보 하나 할게요.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 카카오톡 그 친구 추가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저희 이진숙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영방송 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또 투쟁들을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유용한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카카오톡 친구 추가 다 하셨죠? 네. 컴퓨터님도 들어갔어요 저번에. 또 윤혜님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언론화사 마무리할 시간인데 내일 또 청문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나가시나요? 내일도 나갑니다. 이제 내일도 나가시나요? 저는 안 나가요. 아, 그래요? 뭐 이제 나머지 분들은 내일 아침에 뭐 기자회견 때문에 나가시고 기자회견도 하고 방청도 하고. 후회 없이 내일 청문회장에서 시원하게 이호찬 본부장님은 또 마음껏 말씀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MBC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 MBC 콘서트 보셨죠? 네. 뭐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제일 감동적인 감동적인 공연. 무대. 오인혜님의 그건 노래가 아니죠. 네. 많은 그래서- 사람에게 감동을. 네,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이 심각한지. 하지만 남은 언론 그리고 조금 힘들어진 언론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여러분 감사합니다.